나야 정상이고요. 나야 정상. 네, 제가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 되면은 한번 영상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세계화는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세계화를 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복음적 세계화를 하자는 게 제 얘기인데 방탄 얘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 이게 세계화가 잘못하면 잘못 안 좋은 걸로 그것도 세계화가 왜 문제인가에도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안 좋은 쪽, 그다음에 좋은 쪽. 그래서 글로벌화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것들을 수출하고 결국 저는 복음을 수출하자는 거, 복음을 세계화시키자는 결론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임팩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초기에 주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갖고 계신데 그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으실 거예요. 똑같은 네 분이서 같은 텍스트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느냐? 한번 PT를 보시죠. 우리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읽는 것은 소리내서 읽었어요. 우리도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문 밖을 넘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읽는 거.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절대 읽질 않거든요. 머릿속에다 딴 생각 들어오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가 70% 이상을 극대화시켜서 물론 묵독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저는 하브루타와 접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낭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 중에 70% 이상 대뇌 신경의 70% 이상을 쓸 수 있는 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니까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세 개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회당에서도 일어나서 앉아있자면 일어나서 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동영상 같은 데서. 이게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뇌를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의 극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기억력의 20% 이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옆에서 소리를 내면 시끄럽다고 하고 이제 교실에서 하다가 보면은 쟤 때문에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도 백색 소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의 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집중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 사람 소리 때문에 뭘 못하면 걔는 집중력이 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배움을 향해서는 소리 낼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낭독을 이제 하실 건데 이제 지금 원래는 2번을 읽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1번만 읽으실 거예요. 소리 내서 같이. 그런데 읽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두뇌를 다양한 연필을 다 가져오셨죠. 볼펜이든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씩 다 분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제본 테이프까지 붙여서. 왜냐면 제가 어떤 책을 사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책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든다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사서 아이들도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좀 어렵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부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읽으실 거냐면은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에는 네모칸 치시고요. 또 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네모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 뭐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치시고 참 예를 드는 문구도 참 희한한 문구도 들었죠. 제가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평범한 거를 여러분들이 저런 데서도 질문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읽으시면서 하실 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의미 그룹별로 나누는 거예요. 의미 그룹, 센스 그룹이라고 하죠. 자, 사선 친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 명의 고교생들이 그 키 크고 거무스름하게 잘생긴 선생님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읽으시는 거야. 빠른 속도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독서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시작. 여러분 힘드시죠?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본 이래를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보셨죠? 이제 왜 이렇게 읽으시게 하느냐면 오늘 질문 만드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브르타는 다독 중심이 아니에요. 스피드 중심 아니고요. 슬로우 리딩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우리는 그림책을 보면은 끝까지 읽어서 결론이 뭐냐, 여기에서 나온 주인공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딱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브르타적인 생각은 그림책의 겉표지만 가지고 2시간 얘기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그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마음껏 상상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브르타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좁게 이렇게 판다기보다는 넓고 깊게 파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좁게 파면 많이 팔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홍비주도 하고 학교에서 이거 학교 밭 그런 데 가서 뭐 우리가 또 동사 짓는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넓고 깊게 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보통 책에서 하나 읽으면 10%를 기억하면 정상이거든요. 한 권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세요? 한 권? 400쪽짜리 읽으시면 저는 막 심지어는 쓰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줄만 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공책이 막 이만큼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영로에 몇 시 차 타고 갔다가 몇 시에 왔다, 뭐 거기서 대략 어떤 분들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다 써놓는 뭐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녹음하는 습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소리내서 좀 읽으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자세가 전부 안 좋으세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한두 번 여기 남자분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은 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으신데 뭐죠 이거? 척수 이쪽이 펴져 있어야만 유산소 운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뇌에다가 산소 공급을 해줘야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뇌 관리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앉으시고 아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거의 70%가 다 등이 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키 크는 거 그냥 미모에는 열심히 돈을 들이고 신경을 쓰면서 진짜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도 이렇게 좀 다르게 앉으셔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사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신 데까지 중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쓰지 않으셔도 돼.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시나요? 네, 궁금한 거 지금 현재 읽으신 데까지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읽어보세요 했어도 읽으시면서 끊임없이 작가에게 질문해요. 그런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지속적으로 읽게 하고 끈기 있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작가에게 질문하면서 계속 또는 그 내용에게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지저분해요. 항상 옆에다가 질문 막 써놔요. 궁금했던 거. 그럼 쓰다가 보면 책을 다 읽는 동안에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건 해결되는 거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책을 깊이 읽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왜 사선을 쳤냐면 질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그 개념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선 친 것만큼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유효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뭔가요?
내 머리 네? 여자의 우선은 저 그 귀절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깨졌거든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갖고 그걸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구원이. 그냥 구원이 저는 그거 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을 치고 질문을 만들면 얼마든지 질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수백 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질문놀이 할 때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필요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오늘 쓰고자 하는 질문을 찾아내는 거죠. 오늘 내가 필요한 질문.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거를 가르쳤을까? 이거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뭐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안 궁금하세요? 이거 이제 6개의 의문사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몇 명의 고교생들이 어느 학교 아이들이었을까? 그죠? 그 키 크고 그 키 크의 그는 누구일까? 제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이거 가지고 꽂힌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누구를 상하게 한다는 거야? 누구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누굴까? 키 크고 거무스름하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애들 같으면은 이제 혹시 이런 거 그러면 거무스름하다는 것도 검다하고의 차이가 뭘까? 왜 검다고 하지 않고 왜 거무스름하게라고 했을까?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책을 질문을 하면 잘생긴 선생님에게 잘생겼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일까? 외모의 기준. 이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누가 잘생겼다는 거의 기준이 뭘까? 정말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생겼다라고 하는가? 뭐 겉모습인가? 속사람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홀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건 뭐 사실 질문에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홀딱 반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홀딱 반했거든요. 그 24살에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홀딱 반해버렸다가 예를 들면 어떤 게 홀딱 반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홀딱 반하지 않았으면 여기 쭉 스토리가 나오니까 저는 그냥 아무거나 지금 저기서 하나 남는 책 갖다가 그냥 딱 펼쳤을 때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이게 뭐 집에서부터 고민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홀딱 반해버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 뭐 누가 홀딱 반해버렸어? 뭐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장면 가지고 지금 아무거나 내가 좀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줄쳐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여기서 그가라는 게 누군지 나오죠, 이 위에. 네, 그럼 그 사람이구나.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죠.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적으로 볼 수 있죠, 책을. 질문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냥 대부분의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질문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은 텍스트 중에서 질문 만들기를 해보세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소제목 있잖아요. 소제목을 정할 때 여기 이 중에 아마 책 쓰신 분 계실 텐데 굉장히 신중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 소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조적으로 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제목 있으시죠? 그 소제목을 가지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질문, 선생님에게 반한 여고생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거 어떻게 질문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선생님에게 반하게 되었을까? 그 여고생이. 질문을 생각하고 밑에 텍스트를 읽으면 어떠실까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뇌를 자극해. 그냥 평서문을 읽을 때는 물론 평서문을 읽을 때도 호기심이 자극이 되지만 호기심이 자극되는 건 아니고 지적인 욕구가 그냥 이게 평이하게 생기죠. 근데 질문으로 만들면은 더 읽고 싶은 욕구를
본능적으로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하나님도 다 질문하셨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질문에 대한 개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그 잘 보실 수 있어요. 장애자 남편을 극진히 사랑한 아내. 어떻게 해서 장애자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랑했길래 극진하다고 했을까? 어떻게 장애자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장애자가 남편이면 정말 극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그 적용점들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선생님의 베트남전에서의 폭발사고, 베트남전에서 어떤 폭발사고가 있었을까? 폭발사고가 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입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상당한 남편은 끝까지 사랑한 아내. 야, 어떤 정도의 부상이길래 중상당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한 아내가 이렇게 책으로까지 되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애자로서 전국적인 간증 집회를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계속 질문했으니까 제목만 보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상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 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간증 집회를 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죠. 질문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 없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세계화라는 건 뭐냐? 세계화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거기서. 저는 뭐를 찾아냈냐면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텍스트에서 한번 이 질문을 작은 글씨 검사 안 하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소제목 가지고 소제목 다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도 그거 가지고 뒤에 이어서 붙여가지고 앞뒤로 붙여서 그 소제목을 만들어 보시고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어떤 점에 반해서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연습장처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점에 반했을까 이렇게 써보는 거죠. 예,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돼요. 쓰는 게 힘드시죠. 한 번씩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 주인공이 무엇을 세계화했는지가 아마 거의 텍스트마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텍스트 자료를 줬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킨 믿음의 거인들이라는 책인데요. 오래된 전에 나온 거예요. 시간의 필터링을 견뎌낸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자, 클리브와 디애나 맥클렐이 가지고 계신 세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어떻게 세계화했죠? 이 사람은? 거기 뒤에 세 분이요. 저랑 같은 책 갖고 계시죠? 자, 어떻게 세계화했습니까, 이분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과 간증으로. 네, 복음과 간증으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여행하면서. 네. 그렇죠. 그들은 나라 곳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주님께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였다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줄 쳐야 되는 거죠. 핵심 문장이죠. 이게 결론이죠. 세계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이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텍스트 자체가 세계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요인이 세계화를 하지?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아마 어떤 것이 세계화됐는지에 대해서 찾으신 분들끼리 얘기해보세요. 같은 팀끼리. 어떤 것이 세계화됐는지. 같이 얘기해보세요.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면 거기 이제 그 믿음의 거인들의 세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진 재능, 특기, 장점 이런 거를 찾아내고요.
이게 하다가 보면 재밌어가지고 세상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그리고 자, 이 3쪽을 보세요. 3쪽 지금 하는 겁니다. 3쪽을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꼭 왜냐면 지금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knowing about 아는 것 같아요. 무엇에 관해서 제가 오랫동안 헤맸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탄소년단 알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만나서 같이 제가 이번에 저기 저 라이프대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대학생 4명 여자아이들을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했는데 제가 매년 그 캄보디아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5년 동안 강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특히 뭐 캄보디아에서 다른 데 몰라도 시아누쿠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갈 때마다 4주에서 5주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들이 이제 하여튼 어떤 뭐 복잡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 아이를 제가 맡게 됐어요. 걔네들을. 그래서 유치원 실습 유아교육 아이들인데 유치원 실습을 하는데 한국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한 달 내내 그거 했어요. 청소해주고. 그런데 걔네하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 아 인제서 캄보디아 사람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먹고 자보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뭘 안다. 내가 뭐 어느 나라를 가봤다. 무슨 음식 먹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다녀봤어요. 그래서 안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노인이 예수에 대해서 진짜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어렴풋이 오늘 시간 지금 이 3시간 동안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넓고 깊게 판다고 했는데 못 파요. 그렇게 지금 3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시간 동안 6회기에 걸쳐서 파실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저기 기대를 하고요. 꼭 집에 가서 거기 빈칸에 있는 거는 메꾸면서 써보세요. 네, 저기 뭐야 뭐 수능 본다 생각하시고 애들을 좀 앉아서 좀 하시면서 좀 아이들의 어려움도 좀 알아보시고 좀 진짜 좀 느껴보세요. 느껴야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건가 알지. 안 느껴보시면 그까짓 걸 뭘 못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애들은 소통이 안 되죠. 설명하고 가르치기 반드시 해보시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고 자기 후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 보시고요. 자, 이제 논쟁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보실 거냐면은 거기서 논제를 하나씩 좀 찾아보세요. 굳이. 논제를 어떻게 찾는 게 가장 쉬울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너무 친절해 지금. 자, 어떻게 논제를 찾으시면 될까요? 논제 찾는 방법. 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장애자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좋겠네요. 선생님에게 뭐 반한 남편, 선생님에게 그렇게 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논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논제를 찾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그게 뭐 이렇게 요소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그림책 하나를 읽고도 그 책의 전체적인 것에서 찾아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한 문장이나 어디에서 그걸 딱 보시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논제예요. 그래서 찬성 반대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있어야 생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논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분이서 논제. 어떤 한 분이 찾으시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세요. 지금 네 분이 다 못합니다. 어떤 한 분이 한번 저기 제일 좀 스마트한 분이 계시죠 스스로? 내가 스마트하다 생각한 분이 논제를 딱 발표해 보세요. 뭡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 찬성 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논제입니다. 찬성
정반대가 나오셔야 돼요. 자, 논제 찾으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논제 찾으실 팀. 좋아요. 와. 스마트한 분들이 다 모이셨네, 거기. 자, 논제. 그 텍스트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그 텍스트를 보고 생각된 어떤 주제이면 됩니다. 그 텍스트를 보고 생각된 어떤 떠오르는 어떤 수면에 떠오르는 어떤 문제. 좋습니다. 엄마가 반대했잖아.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엄마의 반대를 아버지가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했어. 왜 끝까지 플로렌스를 지지해준다는 자, 옳은 것인가 했으면 옳은 게 찬성이고 옳지 않다가 반대입니다. 지지를 해줘. 그거 아시죠? 아버지가 엄마의 반대는 근데 왜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은 아버지는 왜 이 플로렌스를 끝까지 지지해주지 않았을까? 왜 아내의 반대를 막아? 자, 이제 논제를 찾으셨으면 그 생각했어. 오늘은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찍어지는 자, 입장을 정하실게요. 자, 보세요. 입장을 정하시는데 어떻게 입장을 정하시냐면 나는 찬성인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 여당 야당처럼 합의를 못 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세요. 입장을. 두 번씩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네 분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 짝꿍하고 지금 한 분 다 짝꿍하고 가위바위보 하셔 찬성 반대 정하세요. 자, 네. 내가 싫어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려면 반대쪽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여기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네, 가위바위보해서 자, 열심히 이기셨죠? 지신 분이 정하세요, 먼저. 지신 분이 먼저 입장 정하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세요. 토론. 한 분이 말씀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시작. 지금 이제 여러분들 뇌가 막 달아올리셔가지고 지금 자, 다음에 뭐냐면 이겁니다. 스위칭은 뭐죠? 그냥 시작.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렬하게 내가 옳다고 말했는데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반대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하겠죠. 굉장히 민망함을 하고 목이 이해 못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입장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변호사 승소율이 가장 높고 비싸죠. 유대인 변호사가. 그리고 유대인 바이오한테 걸리면 물건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치열한 생각 같은 걸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 분이서 해보니 이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넷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자, 나는 이런 면에서 당신이 이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뭐 배심원 따져가지고 홀수로 해가지고 뭐 5명이 찬성하고 뭐 4명이 반대했으니까 뭐 찬성이 이겼다 이거 안 하고 당신이 이긴 이유를 말하고 또 나는 내가 이긴 이유를 하면서 내 자존감도 좀 높이고 당신이 이긴 이유를 얘기하면서 존중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작하세요. 두 분이 같이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기신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래.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에서는 내가 이긴 것 같아. 시작하세요. 네, 하세요. 여태 지금 찬성 반대 했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도
딱 나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거 윤리적인 거고 집의 가치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 딱 나누는 것도 물론 있어요. 굉장히 극명하게 분명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찬성과 반대가 합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합의점을.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제3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 당해요. 이거 유대인을. 그냥 찬성 반대해가지고 누가 이겼냐 졌냐 이것만 맨날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I am okay, you are okay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좋은 점이냐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분이서 합의점 한번 찾아보실게요. 네.